제가 퇴사할 때도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에요. 이제 미국의 전문 간호사라는 거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미국 가서 마취 전문 간호사 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마취 회복실 간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CRNA의 하루 이런 영상을 보면 제가 했던 업무랑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독자적으로 하죠. 마취과 전공의 수준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일하면서 마취과 의사의 일 자체에 별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분들께 물어봤을 때 주치의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마취과를 선택했다라는 답변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마취과는 이제 환자가 수술받는 동안 쥐도새도 모르게 모니터링하고 나름 이것저것 정말 많은 중재를 하는데, 환자분은 마취과에 대해서 크게 기억을 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 환자의 인정, 고마운 표시 및 상호작용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주무시는 동안 잠깐 개입하는 그런 마취과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치의를 하고 싶었어요. MP 출신으로 주치의 역할도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의 전체적인 이제 치료 계획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치의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P가 CRNA보다 업무 강도가 더 빡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주치의를 하게 되면은 책임감이 어쨌든 많다는 거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해결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오버타임 근무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CRNA는 마취과 의사와 마찬가지로 수술이 있으면 마취를 하고 응급 상황 생길 때만 출동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워라밸이 워낙에 좋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 경력이 마취회복실이기 때문에 마취라는 게 굉장히 친숙하긴 하지만 대학원 지원 시에 어큐 경력을 요구하는데 그 어큐스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 경력으로는 CRNA 스쿨 입학한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보통 미국 경력을 1년 이상 쌓고 나서 지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취회복실 근무를 하다가 미국 와서 수술실에 근무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중환자실로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 중환자실 경력 1년을 쌓고 난 다음에 선수 과목도 다 듣고 GRE도 본 다음에 CRNA 스쿨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큰 희생으로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CRNA 스쿨은 공부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일을 절대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하죠. 돈을 많이 모아서 학교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 중에서도 CRNA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시골 학교 지원해서 가신다고도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데는 이제 생활비도 많이 안 드니까 어차피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데 3년 딱 바짝 공부하고 졸업한다 이 생각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CRNA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CRNA 하시는 선생님들도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거 활발하게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정보 많이 얻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제일 많이 벌고 CRNA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퍼블릭 헬스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퍼블릭 헬스가 아닌 간호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간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간호사인데 간호란 무엇인가? 간호 연구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필드로 넘어가 버리면 제 아이덴티티가 계속 모호해질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던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호가 뭔지를 알고 다른 걸 건드려야지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필드로 넘어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학사 졸업을 하고 임상 3년 일을 하면서 임상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임상에 조금 더 발을 담그고 제대로 임상적인 지식을 쌓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긴 이후에 다른 필드에 관심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DNP 과정에서도 어쨌든 퍼블릭 헬스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DNP 과정을 하는 4년 동안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 노선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을 꼭 통해야 하냐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딱 한마디로 저는 절대 유학원 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저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괜히 유학원이라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고 돈을 쓰면 뭐든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 학교 지원 도와주시는 걸 대가로 해서 서비스 수수료를 120만 원을 드렸었거든요. 저랑 제 친구가 똑같은 유학원을 이용을 했는데 둘 다 불만족했습니다. 일단은 해주신 것들도 많기는 해요. 뭐 저에게 맞는 학교 리스트 뽑아주셨고 웨스라는 그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미국 스탠다드로 변환해주는 과정 거쳐야 되는데 그 신청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뭐 어플리케이션에 기입하는 짜잘한 개인 신상 정보 빠진 거 없는지 확인도 해주셨고 영어 에세이나 CV 첨삭도 해주시고 학교에 문의 메일 뭐 대신 보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에서 에세이랑 CV 말고 다른 것들은 정말 짜잘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간호사가 바쁘니까 이제 이런 것들 도와주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어만 익숙하면은 출퇴근길에 하루에 30분만 짬을 내면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서비스 수수료를 드렸기 때문에 원장님께 이것저것 많이 부탁을 했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제가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내일 할게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면 그냥 제가 하면 되거든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일 때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걸 바로바로 안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에세이랑 CV 첨삭도 물론 해주셨어요. 근데 유학원장님이 간호사 출신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영어 전문도 아니시래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 첨삭은 못 해주고 그냥 전체적인 글 흐름만 잡아주시겠대요. 근데 간호나 뭐 임상 전문적인 내용은 그럼 제가 더 잘 아는 거잖아요. 물론 에세이를 수십 번 보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부분을 생략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앞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정도의 도움은 주셨지만 큰 틀이랑 키포인트는 어차피 제 스스로 창조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무턱대고 부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대학원 진학이라는 게 어차피 본인에게 큰 결심을 하고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다기보다 스스로 창조를 하고 내 손을 어차피 거쳐가는 일이에요. 영어 첨삭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저는 제 남편한테 다 부탁을 했거든요. 남편이 이제 영어로 글을 되게 고급지게 잘 쓰는 편이라서 남편이 제 에세이를 막 두세 번씩 다 첨삭해주고 고쳐줬지 원장님께 수수료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비용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존스 홉킨스 박사과정을 4년에 걸쳐서 듣게 되고요. 총 81학점인데 한 학기에는 6에서 9학점 정도 듣게 돼요. 그리고 가을, 봄, 여름 학기 이렇게 총 3학기 전부 다 듣게 되고요. 총 11학기라서 대충 4년이 걸립니다. 근데 한 학점에 이제 1863달러로 계산이 될 거라서 총 81학점이면 15만 불, 한국 돈으로 뭐 1억 6천 정도 드는 건데 이거를 이제 11학기로 나누면 한 학기에는 한 11,000불에서 16,000불 정도 내게 되고요. 조금씩 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로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은 어드미션 레터랑 함께 알려주는 입학장학금 이 있고요. 저는 못 받았지만 뭐 얘기해보니까 미국 친구들 중에서는 입학장학금 받은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컬티랑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그 연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 뭐 1년에 45,000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근로장학금 개념으로 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체 DNP 모든 과정 합격자들 중에 6명 뽑아서 준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풀타임 근무를 병행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원을 못했어요. 이미 충분히 바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PhD랑 잠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거는 임상에 포커싱한 학위이다 보니까 연구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PhD처럼 풀 투이션 스타이펜드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존업에는 이제 DMP, PhD 듀얼 디그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PhD에 해당하는 트랙만 등록금 지원이랑 스타이펜드 주고 DMP는 돈을 꼭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 오셔서 미국 간호사 근무를 병행하게 되시면 분명히 병원에서 직원 복지 혜택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미국 오셔서 학비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막연하게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들도 있지만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막연히 지금 졸업해서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는 주치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 환자의 이제 치료 계획에 좀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꼭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과는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수술실 근무를 쭉 했으니까 뭐 외과면 좋겠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MP 출신으로 나중에 에스테틱 쪽도 배우면 뭐 보톡스 주사 놓고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나중에 생긴다면 개인 클리닉을 오픈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적으로는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보건정책이나 퍼블릭 헬스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쪽으로 관심이 생긴다면 PhD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의 스펙을 가장 먼저 공개를 했었는데요. 일단 학생 간호사 분이시라면 학점은 무조건 챙기시고 최소한 한국에서 4.5 만점으로 3.75점을 넘겨두시면 학교 지원하실 때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3점 초반, 그러니까 미국 학점으로 변환했을 때 4.0 만점에 3점 극초반이라던가 2점 후반인 경우에도 입학처와 연락을 해서 학점이 내가 낮지만 내가 다른 부분으로 내 어필을 할 수 있다, 지원해도 되겠냐라고 하면 지원하라고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원 여건을 딱 보고 난 학점이 안 되네, 난 지원 못하네, 이렇게 딱 바로 접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뭐 GRE 점수를 제출할 수도 있고 뭐 대외활동 열심히 했던 거를 좀 부각시킬 수도 있으니까 학점을 최대한 챙기되 불가능은 없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 때 또 하실 수 있는 게 리더십 활동이랑 봉사활동, 그리고 추천서 써주실 교수님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추천서를 써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다른 교수님 연락을 드린다고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많이 친한 교수님이 한두 분 계시다면 대학원 진학할 때 훨씬 더 연락드리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이 중요하냐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학교가 있고 그 학교 랭킹이 어떻고 어떤 병원이 있고 그 병원 병상수가 몇 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런 걸 수치화해서 지원자 점수를 매긴다기보다 그 지원자가 쓰는 에세이와 이력서에서의 그 고민의 흔적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게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는 저보다 훨씬 세상 보는 시야가 넓고 고민의 흔적이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 미국 땅을 밟게 되면서 든 생각은 한국에서 내가 생각해왔던 많은 고민들이 미국에 오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일해보니까 간호사로 사는 게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내가 굳이 전문 간호사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정말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좋습니다. 물론 저는 NP 공부를 통해서 지식의 확장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NP 공부를 할 거지만 미국에서는 간호사로서도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워라밸도 정말 좋고요. 사회적 대우도 정말 좋고 직장 동료도 나이스해요.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지금 직장에서 다 겪어보니까 이것만 있어도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도 좀 급하고 배우자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빨리 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미국에 오셔서 천천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저는 NP밖에 몰랐지만 NP뿐만 아니라 뭐 CNS나 PA 스쿨도 있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인포메틱스라는 전공도 있고 MBA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한국에서 제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에서는 딱히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진출해 있는 간호사분들이 안 계시니까 뭐 저런 공부하고 나면 뭐해? 뭐 졸업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미국 병원에 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석사 공부를 하고 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너는 왜 근데 NP 가고 싶은 거야?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한국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네임밸류에 대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좋은 학교 가고 싶었죠.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학교. 근데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고려해봐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지 네트워킹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남편이 뉴욕 취업을 위해서 큐니 입학했듯이 뉴욕에서 NP잡을 잡고 싶다면 아마 존업보다는 NIU나 큐니 계열 졸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지 취업 생각하면 NIU 입학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터나 르망 같은 큐니 계열의 시립대학교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 사실 정말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들이거든요. 등록금이 저렴하고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명문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명 사립학교들이 돈도 어차피 많이 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학하기 더 쉽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출신 학교 물어보냐고요? 전혀 안 물어봐요. 본인 실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취업 이민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미국에 일단은 먼저 오셔서 미국 간호사를 하시고 그 다음 진로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미국에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거,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셀프 FAQ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혹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했던 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